레이더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아시아 하늘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쏟아진 눈 폭탄의 도쿄, 베이징, 상하이까지 아시아의 모든 허브 공항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늘에는 갈 곳을 잃은 비행기 7대가 떠 있었습니다.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2,000명이 넘는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기내에서 한 프랑스인 VIP 승객이 사무장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간다고? 제정신이야? 일본도 포기한 날씨에 그 좁아 터진 나라가 우릴 어떻게 받아? 그런 36공항 활주로에 우릴 쳐박아서 다 죽일 셈이야? 차라리 바다에 내려! 모두가 끝이라 생각했던 절망적인 순간 무전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가 미친 짓이라며 말렸지만 유일하게 인천공항만이 착륙을 허가한 겁니다. 하지만 창밖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태. 과연 이 7대의 비행기는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종사가 구름을 뚫고 내려온 순간 활주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침묵했던 그날 밤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안전조사관이자 전직 미 공군 항공관제 장교 출신인 토마스 밀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밤 저를 포함한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목격했던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에 관한 기록이자 오만했던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철저하게 오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아시아의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위성 사진에 찍힌 한반도 주변은 말 그대로 거대한 구름, 괴물이 집어삼킨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시정거리는 50m도 채 나오지 않는 완벽한 제로 비저빌리티 상태였고 통상적인 매뉴얼대로라면 반경 1000km 이내의 모든 항공기는 회항하거나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을 요청해야 하는 국가 재난급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이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폐쇄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레이더 화면 구석에서 믿을 수 없는 신호가 포착되었는데 바로 한국의 인천공항이 그 7대의 조난 항공기들에게 착륙 허가를 내렸다는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센터 내의 모든 관제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제 옆에 있던 영국 출신의 베테랑 관제사는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 프랑스인 승객의 난동이 이해가 갈 정도였는데 당시 서구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항공 관제 능력이나 국방 기술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말해 일본이나 중국의 하위 호환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반도체나 잘 만드는 제조 강국일지는 몰라도 극한의 상황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할 만한 군사적 수준의 정밀 제어 능력을 갖췄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당시 한국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레이더 시스템의 재원이었는데 통상적인 민간 공항 레이더는 악천후 시 전파 굴절로 인해 오차 범위가 15m에서 심하게는 30m까지 벌어지는 것이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눈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5m의 오차는 곧 활주로가 아닌 맨 땅에 비행기를 꽂아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기에 우리는 한국 관제탑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모한 영웅심리에 도취되어 대형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눈앞에 모니터에 전송된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급하게 시스템 오류 진단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7대 항공기의 접근 데이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 보통 레이더가 항공기의 위치를 갱신하는 주기는 4초에서 12초 사이이며 악천후에는 신호가 끊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송해오는 데이터는 갱신 주기가 0.05초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들어오고 있었고
항공기의 예상 진입 경로와 실제 위치 사이의 오차 범위가 불과 0.3cm 미만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고, 저는 즉시 기술팀에게 소리치며 한국 쪽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실수로 송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당장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공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나노 단위에 가깝게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 국방부의 최신형 군사 위성조차도 악천후에서는 오차 범위가 1m 내외로 발생하는데, 고작 한국의 민간 공항 따위가 펜타곤보다 수백 배 더 정밀한 초정밀 관제, 레이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명백한 시스템 버그이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센터에 있던 독일인 엔지니어는 비웃음을 흘리며 한국인들이 사고 책임을 피하려고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보내는 것 같다며, 조만간 7대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비보가 들려올 테니 구조대나 준비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레이더상에 표시된 항공기들의 간격이 너무나도 조밀했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가 안전거리인 5마일을 무시하고 불과 1마일 간격으로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제사가 미쳤거나 아니면 신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대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노려보았고, 제발 이 끔찍한 데이터 오류가 수정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송되는 수치는 더욱더 비현실적으로 정교해졌습니다. 항공기의 고도, 속도, 풍향에 따른 미세한 흔들림까지 실시간으로 보정되어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한국은 지금 전 세계 그 어떤 군사, 강국도 보유하지 못한 미지의 기술을 민간 공항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비행기를 착륙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비해 극비리에 개발해 온 초정밀 관제, 레이더 기반의 거대한 방공망 시스템의 아주 사소한 일부 기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인천공항 관제탑은 단순히 조종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비행기를 직접 붙잡아 활주로에 내려놓는 듯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데이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한국 측 관제 책임자에게 한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 관제사의 목소리는 폭설 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차분하고 냉정해서 오히려 저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제사는 그저 평온한 목소리로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며 착륙 유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상이라니, 지금 창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레이더 전파가 눈 입자에 부딪혀 산란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일본 국토교통성 파견관인 다나카 씨에게 한국이 보낸 데이터 패킷의 원본 소스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일본의 최첨단 기상 레이더조차 먹통이 된 마당에 한국이 보내는 신호는 100% 시뮬레이션 조작일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한국이 국가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 미리 녹화해둔 맑은 날의 비행 데이터를 송출하며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분석 모니터에 뜬 수치를 확인한 다나카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데이터는 단순한 항공기의 위치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 기체의 표면 온도, 엔진의 분당 회전수 변화, 심지어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난기류의 파동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데이터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이지스함 레이더조차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0.05초의 반응 시간이 걸리며 탐지 오차 범위는 5m 안팎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찍히는 한국의 데이터는 반응 속도 0.0001초, 거리 오차 범위는 1.2mm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센터 내의 모든 전문가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1.2mm의 오차라니, 이것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가는 파리의 날갯짓을 정확히 저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시스템 분석 팀장에게 이 수치가 장비 고장이나 데이터 오류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오류 확률 제로.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는 실제 항공기의 움직임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위성 GPS 신호보다 100배 더 정확하게 비행기의 위치를 보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언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반도체나 팔고 K-팝이나 수출하는 문화 강국인 척했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 3차원 정밀 레이더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일종의 공포였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민간 항공 관제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그 즉시 붕괴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상의 첫 번째 항공기가 착륙 결심 고도인 200피트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활주로 가시거리는 여전히 제로였고 조종사는 오로지 한국 관제탑이 보내주는 이 비현실적인 데이터에만 의지해 목숨을 걸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날씨에는 착륙 유도 장치의 전파가 굴절되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지면에 충돌할 확률이 80%에 육박합니다. 우리는 모두 끔찍한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붉게 물들 것이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항공기의 고도 그래프가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더니 착륙 접지 구역 정중앙에 정확히 0.1도의 틀어짐도 없이 안착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비행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7대의 항공기가 폭설을 뚫고 미끄러지듯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센터 내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종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항공기의 조종관을 원격으로 통제하여 강제로 착륙시킨 것과 다름없는 완벽한 제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항공기들의 데이터 로그 하단에 암호화된 코드가 섞여 있었는데 그 코드를 해독해보니 단순한 관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경 500km 이내에 있는 모든 비행 물체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방공망의 하위 데이터였습니다. 즉 한국은 고작 민간 여객기 7대를 착륙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숨겨왔던 국가 기밀급 3차원 정밀 레이더 시스템의 봉인을 아주 잠깐 푼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착륙을 허가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정도 눈폭탄은 장애물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안도하며 한숨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분석실의 메인 서버가 붉은색 경고등을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착륙한 비행기에서 전송된 블랙박스 음성 데이터가 재생되자 우리는 또 한 번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던 기장이 착륙 직후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에서 기장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이 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어. 조종관이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이건 해킹이야. 우리가 알던 상식으로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 않는 착륙은 오토파일럿 모드뿐입니다.
하지만 기장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오토파일럿을 껐는데도 기체가 스스로 강풍을 계산해 자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륙 유도가 아니라 지상의 관제 시스템이 항공기의 메인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제어권을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측 파견관인 제임스 대령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보잉사의 보안 코드를 뚫고 비행기를 원격 조종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하던 보안 팀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주파수 패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관제 신호는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한국이 보낸 신호는 1초에 무려 3만 번이나 주파수를 변경하는 초광대역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전파 방해를 무력화시키는 군용 통신 기술인 주파수 도약 방식보다 수백 배 더 진보된 형태였습니다. 제임스 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단순히 비행기를 살리기 위한 구조용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적국의 전투기가 영공에 들어왔을 때 조종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강제로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기술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관제 시스템은 착륙하는 7대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날아다니던 수만 개의 눈송이 입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추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연산 처리 속도는 128페타플롭스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 국방부의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고작 민항기 몇 대 착륙시키겠다고 국가 전체의 전력을 쏟아붓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건 명백한 데이터 오류야. 어떻게 눈송이를 추적해. 하지만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의 시뮬레이션은 눈송이의 낙하, 궤적까지 계산해 비행기의 엔진에 흡입되지 않도록 미세하게 경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제임스 대령이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는 황급히 자신의 가방에서 기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차세대 방어 체계로 구상만 하고 있던 이론상의 설계도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시스템은 미국이 앞으로 20년 뒤에나 개발하려고 했던 미래의 기술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진보된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한국이 숨기고 있던 것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전역을 거대한 그물망처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초광대역 통신기술 기반의 방어 체계를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한 힘을 숨긴 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즉시 본국 펜타곤에 암호 코드를 전송하며 이 신호의 발신지를 역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인천공항 관제탑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아니었기에 분명 배후에 거대한 군사기지나 숨겨진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낱낱이 파헤쳐주겠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위성 추적 장치를 가동했지만 모니터에 뜨는 결과값은 우리를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신호의 발신지가 특정 좌표로 고정되지 않고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에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심지어 울릉도 앞바다, 깊은 곳까지
대한민국 영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며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이 계산한 신호 전송 지연 시간은 0초였습니다. 정확히는 소수점. 아래 9자리까지 0이 이어지는 제로 레이턴시의 영역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지연 시간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빛의 속도로 전파를 쏘는 기존의 통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수치였습니다. 그제야 독일 엔지니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 말도 안 돼. 한국이 벌써 양자 암호 통신망을 상용화했다고. 그건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이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레이더나 관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존의 디지털 통신 체계를 완전히 폐기하고 도청이나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국가 단위의 양자 암호 통신망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막 실험실에서 기초 원리를 테스트하며 성공 확률 3% 미만의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국에 깔린 광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을 융합해 오차율 0%의 완벽한 보안 네트워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통신망 위에서는 적국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감지되는 즉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요격 시스템에 정보가 전달되며 그 어떤 전자전 공격이나 재밍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잡아보고 기술 후진국이라 비웃는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칼을 갈며 전 세계의 IT 역사를 50년이나 앞당겨 버린 것입니다. 제임스 대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난다면 미군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전단도 한국 앞바다에서는 고철 덩어리가 될 거야. 통신이 뚫리지 않으니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팀장이 한국의 통신망 데이터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낯선 신호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용 시스템이 아니라 무언가를 공격하기 위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분석 팀장의 비명에 가까운 보고를 들은 제임스 대령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거칠게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붉은색 에너지 파동 그래프는 마치 지진계의 바늘처럼 요동치고 있었는데 그 수치는 단순한 통신 신호나 레이더 전파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거대했습니다. 그래프의 꼭대기를 찍고 있는 에너지 출력량은 무려 450메가줄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는 항공모함 한 척을 통째로 운용하고도 남을 만한 막대한 전력이 한 점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이건 분명히 자연재해로 인한 센서 오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는 지금 밖에서 치고 있는 번개가 관제소의 전력망을 건드려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며 엔지니어들에게 당장 센서의 감도를 낮추고 데이터를 리셋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행기를 유도하는 민간 공항 지하의 원자력 발전 소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장비가 매설되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서구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타나카 씨 역시 제임스 대령의 의견에 동조하며 일본 기상청 위성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인천 상공에 형성된 정난운의 전하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레이더가 오작동을 일으켜 자연 방전 현상을 무기 신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측의 장비 관리 소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 경험 안에서 이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어떻게든 부정하려 했었고 한국이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심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을 위해 가동한 정밀 스펙트럼 분석기의 결과가 나오자 그들의 억지 논리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화면에 뜬 에너지의 파장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번개와 달리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인공적인 파형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활주로 상공 300m 지점의 특정 좌표를 향해 레이저처럼 꼿꼿하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의 특정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광경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활주로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얼음. 구름 덩어리가 알 수 없는 고열의 에너지 빔에 맞은 듯 순식간에 증발의 수증기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레이더로 길을 찾는 수준을 넘어 활주로 앞을 가로막는 기상 악화 요인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관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미래형 무기 체계가 현실 세계에 강림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저 에너지가 구름이 아니라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을 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0메가줄의 고열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에 적중하는 순간 그 어떤 장갑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들을 배치안에 만회하며 외교적으로 곤란해하던 모습을 보며 비웃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미 남들 몰래 지하 깊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출력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리도 없고 탄피도 남지 않으며 전력만 공급된다면 무제한으로 발사할 수 있는 꿈의 방어 무기입니다. 다나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일본 본토의 지진 감지 센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에너지 파동이 발생한 그 정확한 시각에 동해 건너 일본 서부의 집안 계측기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쏘아 올린 에너지 빔의 반동이 지각을 타고 바다 건너까지 전달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레이더 전파는 땅을 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물리적인 타격력을 갖춘 거대 질량의 에너지만이 지진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즉시 워싱턴에 비상암호 전문을 타전하려 했지만 곧 절망적인 표정으로 통신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전자기 통제력이 이미 이 지역의 모든 통신 주파수를 장악하고 있어 외부로 나가는 신호가 원천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도간에 든 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초대한 손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관객으로 앉혀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의 데이터는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어버린 그 거대한 에너지 빔이 이번에는 하늘이 아니라 더 높은 곳, 우주를 향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계기권 밖을 향해 조준된 그 붉은색 조준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궤도 위성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붉은색 조준선이 대기권의 경계를 넘어 검은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제임스 대령은 턱 끝까지 차오른 헛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이건 명백한 쇼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두터운 구름층과 대기권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을 조준한다는 것은 광학 물리학의 기초도 모르는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과 먼지는 레이저 빛을 산란시키고 굴절시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블루밍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상 기반의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길어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이자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엔지니어 역시 모니터에 찍힌 고도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이것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재 조준 데이터상 고도는 800km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적외도 위성이 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시스템이 고장나서 거리 측정 센서가 무한대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따위 엉터리 수치를 믿느니 차라리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지나간다고 믿는 게 더 과학적일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온 과학적 한계를 한국이 보란듯이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관제실 중앙 스크린에 한국 측 시스템이 전송해 온 고해상도 광학 추적 영상이 팝업되자 비웃음으로 가득 찼던 실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유영하는 작은 금속 파편 하나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10년 전 기능을 멈추고 우주 쓰레기가 되어 떠돌던 구소련의 정찰 위성 파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파편의 표면에 새겨진 일련 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영상이 깨끗했다는 점입니다. 지상의 천체 망원경으로도 대기의 간섭 때문에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물체가 마치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은 한국이 대기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빛의 굴절을 완벽하게 보정하는 적응 광학 기술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임스 대령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석관에게 현재 레이저 빔의 집광도를 체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저 영상이 가짜가 아니라면 레이저 빔이 800km를 날아가는 동안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바늘끝처럼 모여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석관이 내놓은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발사된 고출력 에너지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단 0.001%의 손실도 없이 목표물에 정확히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요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전 세계의 모든 정찰 위성과 첩보 위성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장님으로 만들거나 불태워버릴 수 있는 다목적 우주 궤도 통제 시스템을 손에 넣었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태블릿 PC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현재 일본이 운용 중인 첩보 위성 2기가 마침 인천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혹시라도 한국의 타겟이 변경될까봐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의 우주 쓰레기를 조준하고 있던 붉은색 십자선이 맹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450메가줄의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발사되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섬광도 없는 침묵의 타격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지만 우주 공간을 비추던 영상 속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목표물이었던 위성 파편이 붉게 달아오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하얀 가루가 되어 산산이 부서져 우주먼지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폭발의 잔해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소멸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물리학 법칙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참히 깨지는 것을 목격하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낑낑대는 줄로만 알았지만 그들은 애초에 시선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북한이 아니라 지구 밖 우주를 향해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무시무시한 다목적 우주 궤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제임스 대령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요? 왜 한국은 굳이 전 세계 민항기가 조난당한 이 폭설 속에 자신들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요? 단순히 비행기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전력 노출이었습니다. 대령은 데이터를 다시 처음부터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가동한 진짜 이유는 착륙 유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악천후는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기 성능을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최고의 실험 무대였던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대기가 불안정한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레이저의 성능을 검증하기에 가장 가혹하고 완벽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행기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상황을 이용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공개 실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한국을 요주의 감시 대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초강대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긴급하게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면 하단에 새롭게 뜬 경고. 문구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계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공간의 위성 파편이 가루가 되어 사라진 그 충격적인 광경보다 제임스 대령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직후에 이어진 관제실 내부의 정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450메가줄이라는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했다면 그 반동으로 인해 인천공항 주변의 전력망이 일시적인 과부하에 걸려 정전이 되거나 최소한 조명이 깜빡거리는 전압 강화 현상이 발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대령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활주로의 유도등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관제실 내부의 정밀 전자 장비들 또한 0.1V의 전압 변동도 기록하지 않은 채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독일 엔지니어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것은 사기라고 고래고래 소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리 거대한 축전지 시설에 수개월 동안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터트린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 이 시설의 지하에는 수조 원짜리 배터리 공장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외부의 전력 공급 없이 단독으로 이런 괴물 같은 출력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즉시 한국전력공사의 실시간 전력 수급 데이터를 해킹해 인천 영종도 지역의 전력 사용량을 조회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출력된 그래프는 우리의 예상을 비웃듯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된 그 순간에도 인천공항의 외부 전력 사용량은 평소와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국가 전력망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에너지원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나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열감지 위성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만약 발전기를 돌렸다면 엄청난 배기열이 발생했을 것이고 배터리를 썼다 해도 화학 반응으로 인한 고열이 포착되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 속 인천공항 지하는 푸른색이었습니다. 열이 발생하기는커녕 주변보다 온도가 더 낮은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의 한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되는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는데 그 크기는 고작 승용차 엔진만 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장치 하나가 항공모함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뿜어내면서도 열을 전혀 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제임스 대령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맙소사, 저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것이야. 한국이 기어코 초소형 플라즈마 에너지 코어를 완성했어. 이것은 핵융합 발전소를 여행용 가방 크기로 줄여놓은 것과 맞먹는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것이라며 포기했던 꿈의 무한 동력원을 한국은 이미 완성하여 실전에 배치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소형 플라즈마 에너지 코어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레이더와 레이저 무기가 빙산의 일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 에너지 코어의 확장성에 있었습니다. 이토록 작고 강력한 엔진이 있다면 이것을 전차에 싣는 순간 연료 보급 없이 지구를 10바퀴 도는 무적의 전차가 탄생할 것이고 잠수함에 싣는다면 평생 물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는 심해의 유령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산업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석유 한 방울에 목을 메고 에너지를 아끼려 전전긍긍할 때 한국은 이 무한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토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이자 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에너지 코어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레이저 발사 직후 코어의 에너지 충전율을 나타내는 게이지가 불과 3초 만에 100%로 복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거대한 레이저 빔을 기관총처럼 연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기관총처럼 쏟아지는 레이저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야. 우리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될 거야. 그때 화면 속의 상황이 정리되며 무사히 착륙한 7대의 항공기 조종사들이 관제탑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모니터 구석에서 조용히 푸른 빛을 내뿜고 있는 저 작은 에너지 코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보고 무시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행기를 구해주는 척하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칼자루가 얼마나 날카롭고 치명적인지를 전 세계 뇌리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은 내일 아침 일면 톱 기사로 한국의 기적적인 구조 소식을 다루겠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이라는 거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각국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가 첨부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와 정보를 완전히 장악한 초인류 국가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굳이 이 엄청난 기술들을 오늘 같은 날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일까요? 단순히 과시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화면의 데이터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전송된 암호 코드는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된 암호 코드를 해독한 순간 제임스 대령과 저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그 코드명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령 같은 존재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극비리에 완성한 통합 전장 지휘 시스템의 최종 가동 승인 코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했던 초정밀 레이더와 광대역 통신마, 그리고 우주를 겨냥한 레이저와 무한한 에너지 코어는 각각 독립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두뇌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전장 지휘 시스템의 손과 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한국 기술의 일부분만 보고 놀라워했지만 한국은 이미 육해공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하나로 묶어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신의 능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구현하려고 했던 합동전 영역 지휘 통제 개념을 한국은 완벽하게 실현해 낸 상태였습니다. 제임스 대령은 헛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던 미군의 작전 계획 문서를 전부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 시스템 앞에서는 기존의 모든 전술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이 긴급 뉴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변인은 오늘 밤 인천공항의 착륙 작전은 단순한 인명구조 활동임과 동시에 한국형 통합전장 지휘 시스템의 극한 환경 테스트였음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설과 난기류 상황을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검증할 최적의 기회로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민간 항공기 7대를 완벽하게 구해냄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무기를 숨기는 약소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세계의 표준을 다시 쓰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뉴스 화면 하단에는 구조된 승객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한국 공항을 삼류라고 비하하며 난동을 부렸던 그 프랑스인 VIP 승객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국 의료진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것은 착륙이 아니라 기적이었다며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와 다나카 씨 역시 멍하니 뉴스를 바라보다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한국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보고서의 첫 문장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틀렸다. 한국은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스승이다라고 말입니다. 저 또한 ICAO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단 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하늘은 한국의 통합전장 지휘 시스템이 통제하는 질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허락 없이는 날개조차 펼 수 없을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인천공항의 관제탑은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인의 눈동자처럼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7대의 항공기가 무사히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 숱한 침략과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장엄한 대관식이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세계의 시선은 이제 두려움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후로 세계의 중심은 서방이 아니라 바로 이곳 대한민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관제센터에서 토마스 밀러였습니다.